뒷산에 아들 녀석 운동시키려 새벽 바쁜 시간 피해서 데리고 갔다 오는 길이에요. 공부한다고 너무 앉아만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집 마나님 아주 주무십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남편과 아들은 목욕탕집 남자들로 통했답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목욕탕을 운영한 지 30년이 넘은 동네의 터줏대감이었어요. 점점 동네 목욕탕이 없어지고 대형 사우나나 찜질방이 대세가 되는 시대이지만 동네에서 우리 목욕탕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었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짓는 대형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에 세심하게 신경 쓴 사우나는 손님들에게 인기였어요. 이 목욕탕은 제가 결혼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답니다. 오래된 목욕탕이라 물려받고 나서 여기저기 수리를 했죠. 특히 사우나 쪽은 그냥 땀을 빼는 용도 말고 사느라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정성 들여 수리했습니다. 마음 크게 먹은 어느 아줌마가 사우나에서 먼저 음료수를 한 병씩 돌리면 다음번엔 다른 아줌마가 또 음료수를 돌리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어요. 남탕 쪽 사우나도 역시 신경을 많이 써서 수리했었죠. 지금 아들과 남편이 목욕탕이 바쁜 시간을 피해서 오르는 산, 결혼 전에 그 야산에 저도 자주 오르내렸었답니다. 체력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닌 저에게 적당한 운동이 되는 아주 험하거나 높지 않은 동네 뒷산이었어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동네로 이사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이 동네에서 가까워 자취방을 우리 동네에 얻었고 이 야산을 오르내리면서 안면을 트게 되었죠. 지금은 공기가 지저분해지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전인 그 시절만 해도 산에서 따올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한두 개 핀 줄기 하나를 똑 따서 잎을 하나씩 떼어보곤 했죠. 이 아카시아를 가지고 장아찌를 담글 수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아카시아를 줄기째 넣고 간장과 설탕으로 간을 해서 묵히면 아카시아 장아찌가 되는데 아카시아 향에 달고 짭조름한 간장 맛이 배어서 밥도둑이랍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아카시아 장아찌를 해마다 꼭 담그셨죠. 엄마에게서 배운 서툰 솜씨로 담그기 시작한 아카시아 장아찌. 저도 이제는 엄마와 비슷한 선수가 되었어요. 꽃잎 사이에 긴 꽃술을 따서 쪽 빨아먹으면 단물이 나오는 사루비아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산에서 남편과 저는 아카시아를 따고 사루비아를 나눠 먹으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우리는 마치 황순원 작가님의 소설 소나기 속에 소년과 소녀가 된 것 같이 자연 속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저의 외할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 다 일대에 소문난 미인이셨죠. 그 외할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닮은 저 역시 남들이 보기엔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키에 예쁜 외모를 가진 많은 남자들의 짝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남편을 제 결혼 상대로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으셨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셔서 편모스라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친정 아버지와 오빠는 남편감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멀끔한 생김새 빼고는 별 볼 일 없다며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으셨죠. 게다가 남편이 직장도 한 군데 진득하니 붙어있지 못하고 여러 군데 회사를 옮겨 다닌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더 그러셨고요. 또 남편들 사람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혼 사유가 아버님의 바람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내셨어요.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에서 무슨 반대의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저는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람과 결혼에 꼴이냈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말로는 유지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남편을 부러워하는 동네 총각들이 많았다네요.
그런데 날씬하고 예쁜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웬만한 장정들 몇은 때려 눕힐 것 같은 그런 건강한 아줌마가 되지는 못했어요. 힘든 일은 하기도 어려웠죠. 목욕탕 일도 그랬어요. 일에 열중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목욕탕 일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극구 권했죠. 사업이 아무리 잘 되면 뭘 해? 당신이 아프면 다 소용없는 일이야. 나한테 맡기고, 이제 집에서 쉬라고. 같이 하던 일인데 혼자서 되겠어요? 나 아직 할만한데. 남편은 끈질기게 제가 집에서 쉴 것을 권유했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서 아이들도 태어나고 아들인 큰아이가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평탄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내 친구 준수 말이야. 동네에서 열었던 애견샵이 망해서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하더구만. 왜 부인이 강아지 미용 배워서 열었다던 가게 말이야.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요. 거기다 가진 거 다 털어 넣었다면서요. 하긴 그 동네도 그렇게 샵에 데리고 다닐 만한 강아지들을 키울 만한 그런 동네는 아니었어요. 준수 씨는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랍니다.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가진 재산을 거의 다 털어서 애견샵을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도 역시 우리 동네처럼 변두리에 속하는 강아지라면 아직 밖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애견샵이라니 처음엔 좀 의아했지만 굳이 그런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었죠. 그런데 제 생각이 맞아떨어지자 이제야말로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가진 것만 가지고 애견샵을 열었던 것이 아니라 빚도 많이 져가면서 시작했던 사업이더라고요. 당장 그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라 그 부인과 저도 역시 오래도록 알고 지냈죠. 애견샵이래야 소규모 사업이라서 애견 미용사가 샵을 경영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월급을 주고 애견 미용사를 구하는 집은 드물었어요. 기껏 배운 준수 씨 부인의 기술이 쓰일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거기에 많은 빚까지 지게 된 상황이니 굳이 그 기술이 아니더라도 부인이 무슨 일을 해도 해야 될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준수한 사람 말이야. 우리 집 목욕탕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때밀이 한 사람 정도 더 쓸 여유 있잖아.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준수 씨네 집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용주와 고용인이 될 수가 있어요? 관계상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은 일단 힘든 일이잖아요. 괜히 제안했다가 욕먹지 말고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말아요. 저는 남편의 그 이야기를 단칼에 잘랐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집안 사이였어요. 그런데 한쪽은 고용하는 쪽이 되고 한쪽은 월급 받아 가는 쪽이 된다는 것은 왠지 그 좋은 사이를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신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돈 될 일을 마련해 줄 길은 그것밖에 없잖아. 그래도 그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나는 분명히 반대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사람 참 인정도 없구만. 어떤 사장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정도도 못해줄 사이야? 그리고 그 정도도 못해줄 형편이냐고. 그렇게라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꽤 끈질기게 준수 씨의 부인을 목욕탕에 고용하자고 떼를 쓰다시피 했어요. 저는 계속 안 된다고 했죠. 준수 씨 부인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마음 놓고 일을 시키겠어요. 그건 피차간에 불편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었죠.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답니다. 알고 지낸 세월에 비해서 준수 씨 부인과 제가 친하지 않은 이유기도 했죠. 준수 씨 부인은 좀 뭐랄까 옛날 말로 그 자태가 좀 낭창낭창하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흘리면 안 되는 뭔가를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인상도 범상한 가정주부의 인상이라기보다는 화장만 조금 하면 밤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의 사람이었답니다. 사실 저는 준수 씨 부인의 인상 등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제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일을 입 밖에 낼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에게도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또 우리 목욕탕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제가 워낙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도 어쩔 수가 없었는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고집대로 해버렸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답니다. 어머, 영애 씨, 여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애 씨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재훈 아빠가 나더러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 하겠다고 했어요. 손님이 많아서 때밀이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건만 남편은 결국 저와 상의도 없이 준수 씨의 부인을 우리 목욕탕의 때밀이로 고용한 것이었어요. 당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애 씨가 왜 우리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불쌍한 입장에 처한 친구야. 당신이 이렇게 매몰찬 사람이었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써주면 어때서 이렇게 난리야? 차라리 다른 데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방법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우리 목욕탕에서 일자리를 줘야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결국은 이 일로 싸움이 되었어요. 저는 좋게 이야기해서 일을 그만두게 하자고 했고 남편은 그건 정말 야멸찬 일이 될 것이라며 자신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알아서 이야기할 테니 남편더러 빠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이 정도로 매몰찬 여자라는 거 이제 알았어. 그리고 목욕탕 주인은 죽어도 당신이라 이거지. 하긴 내 돈 들어간 거 없으니 당신이 주인이 맞겠지. 하지만 나도 권리가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오지 않았더라면 몸도 약한 당신 혼자서 목욕탕 이렇게 탈 없이 운영할 수나 있었겠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인정이 없어? 인정도 없고 매몰차고 야멸차고 온갖 안 좋은 단어가 저를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화가 났죠. 저를 그렇게 몰아가는데도 화가 났고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의도 없이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겠어요. 당장 그만두게 해요.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할 테니까요. 좋게 이야기해서 내보낼 거예요. 뭐라고? 나는 친구랑 마누라한테 뭐가 돼? 와서 일하라고 해놓고 바로 자르고 도대체 친구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라는 거야? 큰 소리가 오가고 아이들이 저희들 방에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죠. 애들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남편은 다음 날 새벽에 저에게 말도 걸지 않고 목욕탕으로 출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욕탕이 살림집과 가까이 있었기에 목욕탕에 일하러 나가서도 언제나 밥은 집으로 먹으러 오곤 했었어요. 그러던 남편이 그날부터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질 않더군요. 그날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이 되도록 집에서 아침을 먹고 나가면 목욕탕 문 닫는 시간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재훈 아빠, 요즘 계속해서 목욕탕에서 새로 일하는 아줌마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던데?
나도 시장 안 국밥집에서 둘이 밥 먹고 있는 거 여러 번 봤지. 그런데 둘이 너무 다정해 보이더라고.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생각이니까 재훈 엄마 너무 안심하지 말아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두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는 준수 씨 안사람의 인상만큼이나 느낌이 맑지 못했어요. 태도가 그다지 단정해 보이지 않는 친구의 부인과 집을 놔두고 며칠이 되도록 바깥에서 단둘이만 밥을 먹으러 다닌다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거의 열흘이 되도록 남편은 식사를 위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저는 목욕탕으로 식사 시간에 맞춰 가보았죠. 역시 둘 다 목욕탕이 없더라고요. 이제 하도 오래 살다 보니 동네래야 우리 집 마당 같았어요. 시장 안을 둘러보고 없기에 시장에서 가까운 백반집에 가보니 역시 둘이서만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애 씨. 밥을 집에 와서 먹지 왜 바깥에서 먹어요? 앞으로는 같이 집에 와서 드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말이 목구멍 앞까지 밀려나왔지만 그 말은 꿀꺽 삼켰죠. 어머, 재훈 엄마,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남편이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없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유, 걱정 마세요. 남편 안 훔쳐가. 말도 별로 예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거기다 남편 또한 기분 좋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아, 영애 씨 말대로 나 찾아다닌 거야? 길 잃어버릴까봐 찾아다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싫어서 맛있게들 드시라고 약간 비꼬는 투로 말해주고는 그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제가 단둘이 밖에서 밥 먹는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영애 씨가 저한테 미안해서 집으로 밥 먹으러 오는 것을 미안해 한다고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낯익은 사람이 자신뿐이라 영애 씨와 밖에서 식사를 하는 거라며 그럴듯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긴 와중에 우리 목욕탕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까지 듣게 되었어요. 재훈 엄마, 목욕탕 문 닫고 한참 지난 시간에 자주 남탕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 나오는 것을 봤다고들 하는데 들었어요? 목욕탕에서 무슨 귀신 있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아주 여러 번 봤어요. 주변이 캄캄한데 목욕탕 남탕 쪽에서만 희미하게 빛이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는데 도둑이 들었나 이상하다 했지. 저는 그날 저녁 귀가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훈 아빠, 우리 목욕탕 문 닫은 시간에 남탕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닐까요? 그 시간에 무슨 불빛이 새 나와. 사람들이 잘못 본 거겠지.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문을 다 닫고 난 시간에 목욕탕에 훔쳐갈 게 뭐가 있다고 도둑이 들겠어? 현금도 모두 가지고 나왔을 시간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는 봐야죠.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어. 사람들이 잘못 본 걸 거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굳고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대로 도둑도 아닌 것이 분명했답니다. 목욕탕에 나가 이것저것 살펴본 결과 아무것도 없어진 물건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불빛을 보았다는 동네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저는 어느 하루를 잡아서 그 불빛의 정체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 그 불빛이 또 보이면 시간이 늦어도 좋으니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동네 아줌마로부터 그 불빛이 또 보인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혼자 얼른 목욕탕으로 달려갔죠.
연락을 해준 아줌마가 고맙게도 목욕탕 앞에서 저를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말대로 정말 남탕 쪽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 하다가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줌마도 무서워서 같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기에 그날은 그렇게 그냥 돌아왔죠. 동네 사람들이 결코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제가 직접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놀라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안심을 했죠. 그렇게 뭔가 영애 씨가 목욕탕에서 일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분명치 않은 일이 목욕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지내던 중 그 일들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한 사고가 큰아이에게 일어났어요. 재훈이 어머니 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솔을 잘했어야 하는 건데요.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 재훈이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네? 다리를 다쳤다고요? 얼마나요? 지금 어디 있나요? 수련회를 갔던 아들이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발목이나 무릎 부상 정도겠거니 생각했었지만 수련회 캠핑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남편과 제가 달려갔을 때 아이는 복합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은 물론이고 실금도 많이 갔으며 살을 치고 나온 뼈도 있을 만큼 아이의 부상은 심각한 것이었어요. 수련회 장소에 쳐져 있던 텐트줄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못 가는 것은 둘째치고 복잡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공부보다야 건강이 먼저이니 우선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했어요. 아무튼 의사의 설명으로는 1년을 휴학시킬 생각도 해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답니다. 병원에 붙어 앉아 아이의 간호를 하던 중 드디어 제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가족 중 2명이 환자가 되어버린 격이었죠. 남편은 병원과 목욕탕을 왔다 갔다 하며 분주했어요. 집에 혼자 남은 딸아이를 또 남편이 돌봐야 했죠. 그 모든 일에 남편은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반년간 병원 생활을 했어요. 수술 후 1달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고 그 후에도 재활이며 통원 치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들의 거동이 많이 좋아졌고 그제야 제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문병 오기도 했지만 저와 친한 시장 아줌마들은 시장에 묶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이를 퇴원시키고 집에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어 시장을 보러 나갔죠. 재훈이는 좀 어때요? 아이고, 그렇잖아도 작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환자 같아. 그러게 말이야. 재훈 엄마가 병원에 눕게 생겼구만.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인사를 들어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치 들은 사람처럼 남편이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왔더라고요. 물론 제 약이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애들 엄마 없는 애들 만들겠어. 당신이 우선 건강을 되찾아야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재훈이보다 엄마가 더 아파 보인대. 알았어요. 내가 얼른 정신을 차려야죠. 고마워요. 그동안 목욕탕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 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집에 왔으니 재훈이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당신이 건강해줘야지.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움직이려면 더 있어야 한다잖아. 저는 남편이 지어온 보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전업주부답게 아무리 힘들어도 음식만큼은 그때그때 맛있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먹이려고 하루에 한 번 꼬박 장에 나갔답니다. 보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간 병원과 집, 목욕탕을 오가며 남편도 역시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남편이 목욕탕을 잘 운영하고 있긴 했지만 제가 너무 오래 목욕탕을 비워두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하루 나를 잡아 목욕탕에 나가보았어요. 우리 목욕탕에서 오래 일한 직원 중에 한 사람인 계산대 직원이 뭔가 제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어려워해? 왜? 일하는데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어? 그런 일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해. 웬만하면 직원들이 편한 쪽으로 해줄 테니까.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요. 사장님이 말이죠. 우리 애들 아빠? 애들 아빠가 왜? 아무래도 사장님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더 낫겠어요. 제가 전화드리면 빨리 목욕탕으로 나오세요. 아셨죠? 곧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직원은 묘한 의구심만을 남긴 채 그날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빨리 목욕탕으로 오셔서 계산대에서 몰래 골방을 좀 들여다보세요. 얼른요, 사모님. 조용히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직원이 시키는 대로 목욕탕으로 서둘러 갔어요. 목욕탕 계산대 안쪽에는 두 사람이 겨우 앉을 만한 골방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이 피곤한 사람들이 거기서 잠깐씩 눈을 붙이곤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목욕탕으로 달려가 직원이 시키는 대로 계산대 바깥에서 조용히 그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과 준수 씨 부인이 마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란히 앉아서 식사 중이더라고요. 밥상에는 소주도 한 병 놓여 있었어요. 아직 영업시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거기다 아랫사람들 눈은 또 어떡하고요. 제가 다 부끄러워서 아랫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니까요. 아는 척을 하기도 좀 못할 정도로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저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요. 골방에 두 분만 같이 계신 것을 워낙 여러 번 봐서요. 그때도 말씀드리려다가 괜한 소리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계속 저러셔서 현장을 보여드리자 생각했어요. 제가 오히려 얼굴이 화끈 달아서 그 직원을 피해 나오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저 해퍼 보이는 여자와 남편이 정말 이상한 관계일까? 그냥 오래 알고 지내온 사이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한 가지를 결정했죠. 누워서 침 뱉는 행동일 수도 있었지만 정말로 하는 수 없이 그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나한테 와보라고 할 때야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으면 그랬겠어. 기왕 그렇게 이상하게 보았다니 부탁 하나 할게. 사장님 좀 잘 살펴봐줘. 새때밀이 아줌마도 잘 살펴봐주고. 물론 두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이야.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줘야 돼. 네, 사모님. 저도 하도 이상해서 사모님께 와보시라고 했던 거라서요. 사모님 말씀대로 잘 살펴볼게요. 비밀 철저하게 지킬게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그 이후로도 그 직원은 남편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제게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이제 저도 저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죠. 저는 영애 씨와 남편이 밥을 먹으러 나가서 없는 시간에 목욕탕으로 갔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탕 쪽 직원들을 먼저 불러서 준수 씨 와이프의 행동에 대해 물었어요. 아유, 사모님, 그 새때밀이 아줌마는 도대체 왜 쓰셨어요? 걷는 것 하나도 살랑살랑하니 남자 혼 좀 빼게 생겼던데요. 목욕탕 청소가 있는 날이면 우리 다 퇴근해도 꼭 두 사람만 끝까지 남아있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한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잘못해서 손님들이 몇 번 불만 표시도 하고 떼민 돈 못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빽이 아주 센 것 같던데요, 뭐.
그 여자가 주인 같던걸요? 사실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해서 같은 직원 입장에서 저희들 기분도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사장님 백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표현 하지도 못했죠. 사모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손님들한테서 불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손이 또 가야 하고요. 같이 일하기 참 힘든 사람이에요. 꼭 일러 바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여직원이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모님,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좀 그 여자 살랑거리는 거에 넘어가신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사장님과 그 여자 너무 딱 붙어 다녀요. 이쯤 되면 여직원들의 말은 다 들었고 이번엔 남자 직원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이 목욕탕에 나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새 때밀이를 자르시던지요. 대부분의 남자 직원들의 말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이래저래 건강도 좋지 않았던 저는 휘청하는 어지럼증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청소하는 날엔 왜 다들 퇴근한 후에도 둘만 남아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상한 쪽으로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주 마음먹고 여탕에 지키고 앉아서 준수 씨 와이프를 기다렸죠. 영애 씨, 미안하지만 일 그만둬줘야겠어요. 영애 씨 이런 일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도 나는 무시 못하겠어요. 이 좁은 동네에서 둘이서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것 후하게 쳐서 계산해 줄게요. 집안 사정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영애 씨한테 조금이라도 맞는 일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벼룩신문 같은데 잘 찾아보면 애견 미용사 구한다는 광고도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사장님 말이 딱 맞네. 이 목욕탕 재훈 엄마가 물려받은 거라면서요? 그 유세가 대단하다고 하더니만 정말 그런 모양이네요. 직원 하나도 사장이라는 사람 마음대로 쓰질 못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직원이 그냥 직원답게 일만 잘하면 이런 말을 내가 왜 하겠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두 사람 태도가 이미 동네에서 보기에 이상하고 거기다 다른 직원들도 영애 씨 때문에 일하는데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일 그만두고 나가주세요. 우리 애들 아빠한테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아무 말 말고요. 제가 이렇게 고집을 세우는 데에야 준수 씨 와이프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개인 짐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만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목욕탕을 떠나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이 사정을 들었는지 제 앞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영애 씨 내보냈어? 아이, 그 집 지금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집인 거 몰라? 그것도 못 봐줘? 돈은 꼭 그렇게 사장이랑 붙어 다니면서 동네에 이상한 소문 만들고 다른 직원들 불편하게 만들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만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나간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일은 없던 일로 해요. 그리고 목욕탕에 당분간 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사장질하는 것도 못 믿겠다 이거구만. 아, 그렇지 않고서야 영애 씨가 나갔는데도 나와 있겠다는 것이 말이 돼? 남편은 여전히 준수 씨네 경제 사정을 강조하면서 그 영애라는 여자의 편에서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아프긴 했지만 남편에게 말한 대로 제가 목욕탕에 나가기로 했죠. 나가보니 직원들 말대로 남편이 딴 데 정신을 팔았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주인이 없는 집은 금방 티가 나게 마련이죠. 여기저기 손보아야 할 곳이 눈에 띄었어요. 옛날에 남편 같으면 한달음에 달려가 해결했을 거예요. 우선 탈의실에 약간의 물이 새고 있었고 직원들의 말로는 사장님께 여러 번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고쳐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로 정신이 딴 데 팔렸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이상은 상상하기가 싫더라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어요. 자꾸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준수 씨를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건 더 못하겠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없던 것으로 넘어가자 내보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제가 목욕탕에 나가 있는 동안 물이 새는 탈의실을 비롯하여 해결할 일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영애 씨가 떠나고 나니 직원들 간에 아무 문제도 없이 예전처럼 목욕탕이 돌아가고 있었죠. 동네에서의 소문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이다 보니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집과 동네 뒷산 그리고 기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목욕탕 일을 보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준수 씨 와이프를 자른 일에 대한 불만도 내세우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그냥 정리되어 가나 보다 생각했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뿌리고 목욕탕 직원들까지 걱정하게 할 만큼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한때 지나가는 한여름 아주 더운 날에 이파리 하나 흔들릴 만한 그런 바람이었겠지 하고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무튼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두어 달에 한 번쯤 등산을 다녀오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죠. 우리가 만났던 동네 뒷산은 야산이었지만 사실 남편은 높은 산도 잘 타는 등산 마니아였어요. 오로지 산이 좋아서 혼자서도 등산을 잘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등산 장비를 차려가지고 나서면 보통 1박 2일 정도 걸리는 그런 산행이었어요. 저는 그저 동네 뒷산에나 왔다 갔다 할 뿐 그렇게 높은 산에 도전해 볼 만큼 산을 좋아하지는 않았기에 제가 남편의 산행에 동행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한두 번 정도는 설악산 같은 명산에 같이 가보기는 했었지만요. 그렇게 남편은 마치 한창 나이에 직업을 잃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아이를 돌봐야 했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애 씨도 목욕탕에서 나갔겠다. 그리고 남편도 그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정리한 것처럼 보였기에 다시 남편에게 목욕탕 일을 맡겼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목욕탕 일을 했고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살림에 열중했어요. 그렇게 한 서너 달이 흘러갔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꽃게탕을 끓이려고 시장을 보고 있던 참에 시장 아저씨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면서 저는 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훈이네 목욕탕 말이야. 사우나는 여전히 좋은데 이번에 온 때밀이 아저씨들은 어째 예전만 못혀. 자네 생각도 그렇지. 나도 온몸이 아파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안마 겸 때밀이에게 맡기잖아. 그런데 예전만 하지 않더라고. 예전 그 아저씨들한테 때밀고 안마 받으면 한 달이 거뜬했었거든. 그냥 지나치다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였지만 정말 이상했어요. 우리 목욕탕의 남탕에서 일하는 때밀이 아저씨들은 우리 목욕탕에서 거의 10년이 넘도록 일을 해온 분들이었죠. 사실 먼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새로 왔다? 재훈이가 처음 수술받고 입원했을 때도 제일 먼저 아이의 문병차 다녀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일하던 사람들이 그만두었는데도 남편이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것도 이상했죠. 시장 아저씨들을 붙잡고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재훈 엄마 몰랐어요? 목욕탕 직원들 다 바뀌었던데. 우리는 당연히 재훈 엄마가 다 아는 줄 알았지. 재훈 아빠가 아직 재훈 엄마한테 말을 안 한 모양이구만.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재훈 아빠, 도대체 목욕탕 직원들이 왜 다 바뀌었어요?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그만둘 사람들이 아닌데요.
도대체 다들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제일 오래 일한 남탕 때밀이 아저씨들이 먼저 그만뒀어. 재훈이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 둘이 한꺼번에 그만뒀다고 하면 당신 신경 쓸까봐 말 안 했어. 무슨 일인지 갑자기 둘 다 그만두길래 새로 사람들 쓴 거라고. 그렇게 보낼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목욕탕 잘 되는 데는 그분들 덕도 크다고요. 다른 목욕탕들에서 오라고 해도 굳이 가지도 않고 우리 목욕탕에서만 10년도 넘게 일해줬잖아요. 애들한테는 거의 친척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고요. 계산대 직원만 해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보낼 사람 아니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여기까지 물었더니 남편은 뭔가 대답을 흐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있던 곳에서 이유도 분명치 않게 그것도 다들 그만뒀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일단 정말 많이 섭섭했답니다. 특히 남탕 쪽 때밀이 아저씨들은 그야말로 퇴임식이라도 해줘야 할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나간 사람들에 대하여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새로 일하러 왔다는 사람들 얼굴을 제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다음날 바쁜 시간을 피해 새로 왔다는 직원들과 인사라도 나눌 겸 해서 목욕탕으로 갔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분이세요? 목욕탕 문을 들어서자 이런 뜬금없는 물음이 돌아오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제게 직원이 재차 묻더군요. 손님 아니세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나 목욕탕 주인이에요. 사장님 안 사람이라고요.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이가 아파서 못 나와 보신다고 사장님이 그러셨었어요. 계산 때 제가 준수 씨 와이프와 남편을 잘 살펴보아 달라고 하던 바로 그 직원의 자리였죠. 그 직원도 역시 아이가 입원하면서 문병을 한번 다녀갔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서 곰곰 생각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 남탕 쪽 때밀이 아저씨들 그리고 계산대 직원과 우리 집 사이는 아이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만 얼굴을 비추고 갈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하도 정신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죠. 저는 그냥 직원을 밀치고 여탕 안으로 쳐들어가다시피 들어가 보았어요. 홀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여탕 안으로 들어가 보니 때밀이 아줌마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두 사람이 있어야 할 때밀이 아줌마가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 갔냐고 묻자 조금 아까까지도 있었는데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불길한 예감,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아줌마에게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는 그 여자 때밀이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인상착의를 들은 저는 아주 기겁을 했어요. 다름 아닌 영애 씨였어요. 남편이 영애 씨를 다시 불러들였던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목욕탕 직원들을 모두 바꾼 이유가 대략 짐작되기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목욕탕 안에 형편을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또 무슨 짓을 시작한 거예요? 오래 일하던 직원들까지 다 바꿔버리고 굳이 영애 씨를 다시 일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혼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바꾸는 것도 나 혼자 알아서 못해? 꼭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준수 와이프는 아무리 생각해도 준수네 형편이 너무나 안 좋은데 일자리 못 구하고 있기에 다시 일하게 한 거라고. 나는 그러니까 끝까지 바지사당이다 그거구만. 남편은 끝끝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겨우 덧붙인다는 말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주인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려서 쉽게 부릴 수가 없었다나요? 그게 왜 그 반년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리나요? 그전에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뭔가 또 다른 일에 정신을 팔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답니다. 아픈 아들과 딸아이를
우선 외가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계산대를 제가 차지하고 앉고 직원을 내보냈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목욕탕에서 먹고 자면서 목욕탕을 절대 비우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목욕탕에 들어앉자 우선 영애 씨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한번 자신을 해고한 사람이 목욕탕을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다시 나타나기도 어려웠겠죠. 저는 목욕탕의 직원들을 다시 믿을 만한 사람들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나갔다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남편은 다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자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당신이 나를 아주 준수하고 그 와이프한테 바보 같은 놈을 만들었구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러지 않아도 바지 사장이니 뭐니 말들이 있는데 이제 아주 나를 바지 사장이 아니라 마누라한테 휘둘리면서 밥이나 얻어먹는 사람으로 보겠구만. 이거 어디 창피해서 동네 돌아다니겠냐? 당신이 나하고 영애 씨 사이를 끝까지 의심하는 모양인데 내 친구와 내 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는 거야? 무슨 이상한 관계라는 증거라도 있어? 나는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이고 직원들 바꾼 것은 또 다른 문제요. 저도 지지 않고 따져 물었어요. 영애 씨를 다시 일하게 한 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당신은 죽어도 그 집 도와주자고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우리가 오래 데리고 있던 사람들까지 왜 다 잘라요? 나한테 목욕탕 일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없애놓고 영애 씨하고 목욕탕에서 살림이라도 차리게요? 그때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남편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어요. 번쩍 불이 튀기는 것 같은 느낌 뒤에 뺨에 묵지근한 아픔이 느껴져 왔죠. 남편이 제게 손찌검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휙 바깥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서러워져서 실컷 울어버렸죠. 그런데 남편 말마따나 너무나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엉뚱한 곳에서 힌트가 한 가지 날아들었죠. 바로 준수 씨가 저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영애 씨가 며칠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시작한 사업이 그렇게 파산해버리면서 부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고 준수 씨는 직감적으로 아내가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준수 씨도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죠. 그동안 이리저리 알아보았는지 우리 동네에서 떠돌던 둘 사이를 곱지 못하게 보는 소문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준수 씨는 아내의 불륜 상대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준수 씨는 목욕탕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남편도 영애 씨도 나타나지 않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우리 목욕탕 앞에서 일대의 소동이 벌어졌죠. 너 내 마누라 어디다 빼돌렸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 마누라 어디로 빼돌렸는지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놓지 못해, 이 파렴치한 놈아? 뭐 임마? 네가 마누라 단속 못해서 가출하게 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너 번지수 잘못 짚었어 임마. 준수 씨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종주먹을 들이댔죠. 준수 씨는 그야말로 길길이 뛰고 있었어요. 목욕탕에 사람이 적은 시간도 아니었답니다. 우리 목욕탕 앞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그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쥐구멍이 어딘지 찾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망신스러워서 도대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망신스러움과 서러움이 더해져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집에 돌아온 후에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의논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죠. 같은 피해자이기는 했지만 준수 씨의 행동으로 보아 이성적인 의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은 오빠는 침착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요. 재훈 아빠가 목욕탕에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줘라.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해주자는 이야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그렇게 놔둬봐. 아마 그렇게 놔두다 보면 스스로들 꼬리가 잡힐 행동할 거야.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죠. 몸도 아프고 해서 친정에 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이러니 몸이 더 안 좋아요. 내가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친정엔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이 없다면 결국은 그렇게 밝혀지겠죠. 나 역시도 그러길 바래요.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에요. 목욕탕은 잘 알아서 운영해 주리라 믿어요. 괜한 사람들 의논도 없이 또 해고하거나 하지는 말고요. 그러고는 친정으로 와버렸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 몸져 누워버렸어요. 그렇게 2달 가까이가 지난 어느 날 친정 오빠가 저한테 목욕탕으로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날도 역시 목욕탕 청소가 있는 날이었어요. 목욕탕 문은 잠겨 있었어요. 목욕탕 청소를 하는 날이라고 해서 굳이 문을 잠그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문이 잠겨 있기에 모두 퇴근했나 싶어서 그냥 돌아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저를 말리고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가 보자고 하더군요. 불은 모두 꺼져 있었는데 남탕 쪽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빠와 저는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가 보았죠. 남탕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자 무슨 지저분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런 일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때밀이 쇼라고 붙여줄까요? 두 남녀가 양손에 때밀이 타올을 낀 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바가지를 들어 그 여자의 머리를 쳐버렸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여자는 비명조차 못 지르고 때미는 베드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기절해서는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기절한 그 여자와 저를 번갈아가며 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도망을 치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이 지저분한 장면의 주인공이 내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단죄해야 할 어떤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대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열탕에 얼굴을 집어넣어 버렸죠. 어디서 제게 이런 힘이 있었나 싶어 스스로도 놀랐어요. 남편이 지어준 보약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죠. 몸에 걸친 거라곤 떼수건 2장뿐인 남편이 불성 사나운 꼴로 버둥대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이대로 죽여버릴까 하다가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남자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기 싫다는 생각에 남편을 물 밖으로 건져냈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열탕에서 끄집어내져 나온 남편은 맥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더군요. 흐억대며 숨쉬는 소리조차 꼴보기 싫었습니다. 재원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건 100% 내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어. 이 여자가 꼬셔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싫다고 했는데 말이지. 내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까 마사지 해주겠다고 해서 몇 번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시원해서 거절을 못했어. 그리고 분류는 오늘이 처음이야. 정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바가지 하나를 더 가져다가 남편의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수박 깨지는 소리와 함께 M1 바가지도 깨지더군요. 남편이 머리를 쥐고 고통스러워할 동안 저는 준수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마누라 찾았으니 와서 데려가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남편을 보았는데 우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화통화 소리를 들은 남편이 지 혼자 살겠다고 쓰러진 불륜녀를 버려두고 탕 밖으로 도망을 친 거였습니다. 유리문 사이로 남편을 바라보니 탈의실로 달려가 옷을 헐레벌떡 입더군요. 그냥 냅뒀습니다. 남편이 옷을 거의 다 입을 때쯤 불륜녀가 깨어났어요.
머리가 아픈지 손으로 머리 이쪽 저쪽을 만지더군요. 그리고는 손에 묻은 피를 보고는 소리를 아각 질러댔습니다. 저를 폭행죄로 고소를 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그랬죠.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옷이나 입어. 지금 네 남편 오고 있으니까. 그 말에 불륜녀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불륜녀는 순식간에 옷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 남편이 했던 것처럼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목욕탕 입구로 도망치고 있었고요. 오빠가 남편을 힘으로 붙잡아 두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도망 못 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저 불륜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었어요. 불륜녀가 브라를 채 걸치지도 못한 순간 준수 씨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오른손엔 남편 머리채를 잡고 말이죠. 남편은 머리채를 잡힌 채 비명소리를 지르며 끌려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불륜녀는 겁에 질려 브라를 떨어뜨렸습니다. 준수 씨에게 전화했을 때 준수 씨는 목욕탕 건물 아래에 있는 편의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준수 씨도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는지 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나 봐요. 준수 씨는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뛰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준수 씨는 순한 양 같은 성격인데 화가 나니 그걸 조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 자기 아내를 죽어라고 패버리는 바람에 남편은 엉망진창이 됐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나란히 입원을 하게 됐죠. 준수 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야 목욕탕에 남탕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여러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죠. 이런 관계는 적어도 영애 씨가 우리 집에 처음 고용되면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여러 번 우리 목욕탕 남탕 쪽에서 불빛이 비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적인 바람 아니고 오로지 육체적인 바람이라며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 하나가 생각나네요. 살인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바람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야 들키지 않고 바람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더 낫겠다 생각했죠. 물론 남편의 그 지저분한 애정 행각을 용서할 생각도 없었지만요. 준수 씨도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와 오빠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특히 오빠의 지혜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 쳐도 남편이 어떻게 이 동네에서 계속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어요. 지방으로 멀리 내려갔다는 소식을 몇 달이 건너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 찜질방과 사우나가 트렌드가 되었던 시기에 동네 목욕탕인 우리 목욕탕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절대로 뒤로 남기고 앞으로 손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죠.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수리비를 아끼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것도 늘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요. 친정에서는 돈은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또 모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적지 않은 부분을 동네의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데 쓰고 있었어요. 개천가에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데 기부금을 낸다든가 그 야산 올라가는 계단에 어르신들이 붙잡고 오르시기에 좋도록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일에 아낌없이 기부를 하곤 했죠. 저는 이런 일들이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신 방법대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워갈 겁니다.
혼자 몸이지만 잘 키울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이제 혼자가 된 저에게 또 몇몇 남자들이 접근을 해오더군요. 하지만 남자라면 이제 아주 신물이 납니다. 저는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삶의 방법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마 아이들도 자라면서 점점 더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